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손익의 이연이라든지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거, 손익의 이연은 제가 선불이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계정은 선급 비용이라든지 선수수익, 자산 부채 계정 쓸 수 있다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손익의 예상은 후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자, 미수 수익이라든지 미지급 비용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제 거기 비슷한 개념으로 하나 더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그 우리 소모품 계정이에요. 소모품 아시죠? 소모품은 보통 우리 회사에서 쓰는 사무용품비, 사무용품비 또는 전산용품비 또는 탕비용품비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세하게 나누지 않고 그냥 통 몰아가지고 걔네들 한번 사면 어차피 쓰는 거니까 그래서 걔를 갖다 뭐라고 부른다? 그냥 소모품비라고 쓰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좀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해 드렸던 소모품비 이렇게 비용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우선 그다음에 그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소모품은 지난번에 우리 그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재고 자산이라 그랬었잖아요. 그 재고 자산의 맨 끝에 뭐 있었어요? 한번 좀 해볼게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있죠? 그 저장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저장품에 소모품도 항목이 있는데 저장품이요. 지금 얘를 좀 얼마치 샀다고 가정을 할 것이냐면 얼마치 샀다고 그럴까요? 뭐 10만 원을 칠까요? 10만 원어치를 현금 주고 현금이 아니라 현금을 주고 샀어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며칠일까? 오늘이 4월 19일인가요? 네. 419 하면 생각나는 것은 몰라도 돼요. 419 의거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총선에 대한 부정부패 때문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던 그런 걸 관심 없죠. 그래서 4월 19일 날 현금으로 소모품을 갖다가 10만 원어치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개할 줄 알겠죠. 대변에 현금은 나갔을 테니까 현금 10만 원 써야 되고 차변에는 뭘로 쓰기로 했다? 소모품비가 여러분 지금 회계 2급, 1급에서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모품비 10만 원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 얼마? 1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소모품이라는 거는 계속 사용하다 보면 보통 회사가 좀 소모품들을 사무용품 특히 사다가 캐비넷에다가 놓고 보통 그걸 총무팀에서 많이 관리를 합니다. 자산 관리를.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지구선 그 지급대장에다가 써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이 됐는데 지금 소모품 10만 원어치 사갖고 오고 지금 창고 캐비넷을 보니까 3만 원어치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3만 원은 소모품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여기 차변에다가 소모품은 자산 계정이거든요. 재고자산. 그래서 소모품하고 얼마씩 남아 있다고요? 3만 원어치 남아 있고요. 대변에다가는 소모품비에서 3만 원을 이렇게 빼줘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손익의 이연 계정하면서 소모품비 여기 이렇게 빼주는 케이스가 여기 파란색으로 할까? 자, 소모품비 우리 처음에 샀을 때요. 지금 얼마치 샀다고 비용 처리해놨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소모품이 3만 원어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결산할 때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얼마가 반영되겠어요? 10만 원 그대로 반영되겠죠. 근데 지금 소모품 3만 원어치 남아있다면서 그럼 비용은 얼마만 반영돼야 되겠어요? 7만 원만 반영돼야 되죠. 그지? 그럼 비용은 3만 원만큼은 소멸시켜줘야지 그 차익인 7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겠죠. 소멸시키는 방법 어떻게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반대편으로 보내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모품비를 이만큼 소멸시킨 거예요. 그리고 재고자산은 남아있다면서요. 그럼 남아있으니까 얘는 자산 계정이죠. 자산 계정이니까 자산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근데 얘는 앞에서 우리 손익의 이연 계산할 때는 기간의 개념이었지만 얘는 기간의 개념이 아니라 자산이 사용이 됐느냐 남아있느냐 그 문제죠. 근데 사뭇 모양이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 손익의 이연 처리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얘도 기말 정리사항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용어를 가르쳐 드리려고 했었는데 소모품을 사고서 이렇게 소모품이라고 처리한 거 있잖아요.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 취득할 때 얘를 소모품 B라고 해서 비용 처리했다 그래서 얘를 비용 처리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비용 무슨 법이요? 비용 처리법. 비용 처리법 별거 아니잖아. 처음 취득했을 때 비용으로 기록했죠? 소모품 B. 그래서 비용 처리법이에요. 이해되셨음?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 이번에는 자산 처리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산 처리법인데 얘도 지금 똑같이 4월 19일날 4월 며칠날 19일날 소모품을 샀어요. 소모품을 얼마치 샀다 그랬어요? 10만원? 그럼 차변에 얘는 근데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처음에 그 소모품을 샀으면 자산 처리를 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잖아 실제로. 그래서 소모품 얼마라고 쓴다? 10만원 이렇게 썼어요. 예, 현금으로 다 주고 산 건 똑같아요. 현금 10만원 됐나요? 얘가 자산처리법인데 자 요것도 한번 뭐 비용처리법이다 자산처리법이다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12월 31일 날 보세요. 12월 31일 날 와서 보니까 소모품 아까 얼마큼 남아있다 그랬어요? 3만원치 남아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 보세요. 얘는 자산처리법일 경우에는 얘가 지금 자산이죠. 자산 10만원어치 갖고 있었는데 반대로 3만원어치 남아있다면 얼마치를 쓴 거예요. 그럼 7만원어치 쓴 거는 자산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자산이 그만큼 사용됐고 사용된 것만큼은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죠. 지금 여기는 자산처리법은 비용으로 먼저 처리하는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산이 사용된 만큼 그 다음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선 소모품비 칸이 이렇게 해서 대변에다가는 소모품을 감소시켜 줘야 되겠죠? 소모품 7만원.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여기 소모품 B 비용 처리된 거는 얼마예요? 7만원이 비용 처리됐고 얘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겠죠? 그죠? 위에 거는 어땠어요? 위에 것도 똑같이 비용 7만원에서 10만원에서 3만원 빼니까 7만원이 반영됐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소모품비 처리되는 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용어를 구분할 줄 아셔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구입했을 때 비용 처리법, 비용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그걸 비용 처리법이라 그러고 시험 문제에서 다음을 비용 처리하세요 하면 얘를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산 처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요걸 떠올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다 박스 하나 똑같이 해드릴게요. 여기는 자산처리법. 자산은 사용된 것만큼 이만큼. 이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계정이 잘 이해가 돼야지 이 말을 알아듣겠죠? 계정이 왜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또 웬 갑자기 왜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면은 보편 이제 회계 2급보다는 회계 1급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 보험 가입할 때 보험 가입하게 되면 그때 보험료 회복과 얼마 그렇게 썼었죠. 그다음에 내년 거 미리 낸 거에 대해서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처리된 거 기억나요? 회계 1급에서는 얘도 나오지만은 얘보다는 그 보험료 시험 문제로 더 많이 출제가 되는 지금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얘 비교해서 한번 똑같이 설명해 볼 테니까 비교해 보세요. 여기다 쓰면 될까? 나올까?
비교하시라고 저기 옆에다 쓸게요. 여기다가 처음에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보험료는 여기 소모품비처럼 비용 기정인 거 알고 계시죠? 보험료는 비용 기정이고요. 그 다음에 선급 비용 얘는 자산 기정이에요. 그죠?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계산하기 편하게 1년치 12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날짜는 지금 지난번에 예를 들어드렸던 거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10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에 가입하고 분기를 차변에 보험료 해서 12만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지출을 했다는 건 별반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됐어요. 12월 31일 날 분기하는 것은 차변에 지금 보험료가 12만원 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올해 거는 얼마만 들어가야 돼요? 3만원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보험료 9만원은 소멸시켜줘야 되죠. 그 9만원은 내년 거 낸 거죠. 그죠? 내년 거 냈으니까 내년 거 낸 거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선그 비용 9만원은 내년 거 낸 거고 대변에다가는 무조건 전 보험료라는 거 빼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쓰여지는 게 보시게 되면 여기 소모품 얘하고 비교해 보세요. 얘는 소모품이라고 썼지만 얘는 보험료, 비용 기정 똑같이 썼죠. 그죠? 이렇게 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도 보험료로 기록하게 되면 얘를 비용처리법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말이니까 계정만 다르죠. 그러면 자산처리법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산처리법은 똑같이 10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했을 때 서변에 이번에는 보험료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겠어요? 자산처리니까 선급 비용이라고 썼겠죠. 금액은 12만원 이렇게 썼을 거고 대변에다가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됐겠죠?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보험에서 선급비용이라고 썼던 것은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용어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하고 나서 그 가입 기간이 경과 지나가야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보험 가입하는 날 당연히 기간이 이제 시작도 아직 안 됐는데 오늘부터 시작인데 이를 자산을 처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기간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할 때마다 걔를 사용한 기간만큼 빼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비용 처리해야 되고 그 이론적인 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10월 1일 날 자산처리법으로 선급비용 이렇게 처리했다면 자산이니까 12월 31일 기점으로 몇 개월 지나갔어요? 3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거죠. 경과했으니까 자산은 그만큼 감소시켜줘야 되죠. 그럼 자산을 감소시킨 것만큼 비용 처리 이제 해줘야 되죠. 기간이 지나갔으니까 경과분에 대해서는 저 잠깐만 실례할게요. 여보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 12월 31일 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설변에다가는 비용 처리해야죠. 올해 이제 기간이 경과한 만큼 그때서야 보험료 얼마? 3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선급비용 지금 사용했잖아요. 자산 선급비용 얼마? 3만 원. 그러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일단 우선 여기 처음에 가입했을 때 아주 돌아가면서 여기 보험료로 기록했기 때문에 얘는 비용처리법이라고 부르고요. 가입할 때 이게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자산처리법이라고 불러요. 개념은 지금 여기 보험료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비용 처리했는데 12월 30일 날 보니까 저기 내년 거 기간이 미경과, 기간 미경과분이라는 건 내년 거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처음에 이제 접하시면 경과 미경과 요거 때문에 또 이거가 헷갈려. 그럼 지금 잡아놓으면 되잖아. 보험료 같은 경우 기간이 미경과했다면 아 내년 거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 때문에 틀린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보험료 미경과에 대한 건 내년 거니까 우리는 성급비용이라는 규정으로 쓰면 돼요. 이거는 비용처리법이에요. 자산처리법은 회계 1급에서 주로 시험 문제 내는데 처음 가입할 때부터 자산이야. 그럼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자산은 감소시켜야 되죠. 그리고 그만큼을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음? 네. 자,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해드리고 종 쳤으니까 일단 나머지 것들은 처음에 이거 저기 지워도 되겠죠? 네. 이거 멈춰놔야 되니까. 넣어놓고. 그래서 우리 지금은 그 손익에 대한 항목이 그 소모품비하고 그다음에 소모품, 즉 자산처리법이라는 용어, 비용처리법이라는 용어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그 개정을 한번 먼저 예를 들어드린 거고, 또 시험 문제 출제로 잘 물어보는 그 우리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 용어 나와도 구분할 수 있겠죠? 별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근데 한 번도 그거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거창하게 무슨 비용처리법, 자산처리법 이거 모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내용도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 설명해 드린 것이랍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기타 채권에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얘가 이제 교재 41페이지 보시게 되면 가지급금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가지급금 이것도 관련돼서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지급금은요, 여러분이 계정들 외우실 때 나오지 않았던 항목이에요. 계정들인데 그 자산 계정 중에서 가지급금도 물론 자산 계정이고요. 이게 어떤 뜻인지 상대적인 개념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얘는 가수금이라고 그래요. 가수금은 가수들이 가수 되기 위해서 돈 내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믿겠죠. 부채 이렇게 정도만 썰렁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지급금은 어떤 게 가지급금이냐면 보편 회사에서 출장 갈 때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출장 가면 보편적으로 자기 돈 사용합니까? 그리고 돈 달라고 해요? 아니면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보통 갈까요? 그죠? 보통 자기 회사 갈 때 자기 돈 쓰고 회사에 청구하면 보통 빠르면 15일, 늦으면 한 달 있다 나와요. 그럼 내 돈 갖고 사용들 안 하고 회사에서 돈 받아갖고 가서 출장 오면 봐야 되겠죠? 그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거래처에 3박 4일 정도 제주도에 지금 출장 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 돈 쓰기가 쉽단 말이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출장을 갈 때에는 당연히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 주게 될 텐데 거기에는 교통비도 있을 것이고요. 숙박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 먹을 것도 식대도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돈을 지급하는 회계부서 입장에서는 증빙서를 보고서는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돈만 나가고 있지 증빙서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얘는 나중에 증빙서가 그 돈을 쓰게 되면 영수증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 영수증이 필요한데 지금 출장 가는 입장에서 영수증이 당연히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돈을 그 출장 가는 직원한테 50만 원을 지급했어요. 50만 원을 지급하고 회계 담당자는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처음 배우는 차변의 가지급금이라는 금액이 규정이 처음 나와요. 가지급금은 자 앞에 있는 지급 가짜 있죠. 가라는 용어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선자는 돈을 미리 지급하거나 받은 거, 그 다음에 미자는 아직 받지 못한 거라 그랬었잖아요. 여기 가짜는 지급은 했어요. 지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 내용을 몰라. 즉 증빙서류가 있다 없다. 없을 때 쓰는 계정이 가지급금이에요. 뭐 이 가지급금은 반드시 돈 가져간 내역에 대해서 사용 출처에 관련된 영수증을 반드시 여러분이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가지급금은 반드시 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지급금이라고 쓰고 출장하는 직원한테 현금으로 이렇게 또 줬어요. 50만 원. 그럼 가지급금 내용이 뭔지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자, 가지급금을 주고 나서 이 직원이 그냥 출장 갔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자, 가지급금을 썼는데요. 뭐 당연히 어디서 썼겠어요? 뭐 저기 숙박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뭐 필요한 거 출장 가서 쓴 돈 있겠죠. 자, 가지급금을 갖다가 출장 간 직원들이 왔을 때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회계 처리할 때는 거기 교통비는 여비교통비, 숙박비는 뭐 다른 거, 식대는 복리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출장 갔다 할 때 출장에서 쓴 비용들은 다 계정 여비교통비로만 씁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여비교통비 되게 많이 썼단 말이죠. 거기 숙박비, 식대, 그다음에 교통비 다 들어가요. 책을 사봤으면 책 우리 지난번에 도서인쇄비 이런 거 쓰기로 했었죠. 사무용품 샀으면은 소모품비 써야 되겠죠. 그런 거 구분하지 않아요. 한꺼번에 다 몰아가지고 뭘 쓴다? 그냥 여비교통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출장을 갔다면 거래처 직원들하고도 식사나 술 한잔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결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비교통비 중에서 접대비는 반드시 별도로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50만 원을 가져갔는데 여비교통비를 쓴 게 45만 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지금 가지급금 쓴 내역들 영수증 갖다 준 거죠. 가지급금은 무조건 다 없애주셔야 돼요.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이기 돼요. 그래서 결산할 때 가지급금 계정은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는 게 실무에서 가지급금 정산할 때는 비용부터 쓰는 게 아니라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 해서 50만 원 얘부터 정확히 이렇게 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빙서류들 보고서 여비교통비 45만 원 그리고 접대비로 쓴 금액이 있더래요. 접대비 얼마 썼어요? 10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가져간 돈보다 더 많이 썼죠? 이건 네가 알아서 네 돈으로 떼와. 그래야 될까? 돈 줘야 될까? 그래서 현금으로 또는 보통 예금으로 보통 많이 붙여주겠죠? 그래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줬대요. 차이 나는 거 얼마나요? 5만 원. 그 5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통 이제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가지급금은 언제 등장한다 그랬어요? 출장 갈 때 직원한테 주는 돈, 그리고 얘를 갖다가 가지급금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때를 가지급 정산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가지급 정산이라는 용어도 사용되는 용어니까 가져갔던 거 정산해 주세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아직 실기를 안 배웠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출장 업무 가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까? 연중에 여러 사람 많을까? 그럼 출장 가는 사람들이 갔다 와서 바로 자기가 쓴 영수증들하고 정리해서 빨리 줘야지 되는데 얘를 갖다가 가지급 정산을 빨리 안 하면 그 사람들도 영수증 잊어버리는 경우 있겠죠. 그죠? 영수증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여비교통비 지금 이 사람이 가지급금 가져간 거는 50만 원. 여비교통비 여기 접대비에 쓴 거 다 합쳐서 55만 원. 그죠? 근데 영수증 거기에 얼마짜리 있나 봤더니 만약에 10만 원이 비어. 접대비 쓴 거 영수증 없대. 그러면 지금 돈 회사에서 가져간 건 50만 원인데
영수증 가져온 건 45만 원밖에 안 되죠. 오히려 이 사람은 10만 원 썼으니까 10만 원을 받아야겠지만 영수증 없으면 돈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5만 원을 우리가 더 받아야지 돼. 근데 자기 나름 출장 열심히 갔다 와서 일도 열심히 했는데 비용도 내 돈으로 썼는데 돈을 오히려 회사에다 5만 원을 내야 돼.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하소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은 분명히 회계 담당자로서 50만 원 가져간 거에 대해서 증빙서를 챙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영수증 잊어버려서 지금 45만 원밖에 없어. 자, 이때 어떻게 할래요? 이런 상황이 회사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일까? 안 벌어질까?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담당자잖아요. 사기잖아요, 그거. 기타라는 게 여기 어디 있어요? 우리는 기타로 그냥 쓰는 거 없어요. 다 증빙서류 있어야지 돼요. 여기서 잡손실로 쓸까? 이게 잡손실인가?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 지금 영수증이 없는 건데 돈을 썼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영수증 당연히 가져오라고 얘기했죠. 아니 그럼 영수증 발급받으려고 제주도 또 갔다 와? 그건 네 사정이고 안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받아주세요. 기타라고 쓰든지 돈으로. 그럼 여러분 돈으로 메꿀래요 이거? 뭐 5만 원이니까 10만 원이니까 여러분 돈으로 메꿔? 1000만 원이면 어떻게 하려고? 감당 안 되죠 이거. 그러면 당연히 싸움 난단 말이죠. 여러분은 영수증 가져와야 된다. 아니면 돈 5만 원을 오히려 더 입금해야 된다. 그건 팩스로 받든지 아니 거기서 뭐 증빙서류 받은 거 요즘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객이 직원들이에요. 내부 고객. 그죠? 그래서 항상 밝고 친절한 미소로 싸우지 절대 마세요. 회사에 갖고 싸울 일 없어. 근데 이 돈이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 이해한다고 영수증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이건 회사 돈을 갖다가 쓴 거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못 가져오시면은요 그냥 처리는 해드리겠는데 지금은 처리해드리는데 월 급여 나갈 때 급여에서 그만큼 차감돼요. 안 그러면 내 급여에서 차감되는데 어떤 걸로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싸울 일이 있겠다 없겠다? 싸울 필요 없어요. 월급에 네 거에서 차감되든지 내 거에서 차감되든지 왜? 회사 돈을 가지고 갔잖아. 그럼 회사 담당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 그럼 내 걸로 땜빵할 거 아니라면 꼭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싸우라고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친절한 마음으로 항상 친절하게 여름 받겠죠? 안 그러면 내 통장에서 이걸 차감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직원이 출장을 갔는데 출장 거래처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출장 거래처에서는 주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물건 계약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직원이 좀 출장 중에 거래처로부터 지금 돈을 받았어요. 그래갖고서는 100만 원을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켰단 말이죠. 어디다가?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돈을 보냈어요.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좀 보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회계 담당자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 차변에 뭐가 증가해요? 보통예금은 증가하겠죠. 보통예금이란 자산은 이렇게 증가할 거고 대변에 얘가 돈이 왜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 여기 출장 갔던 그 직원이 보낸 건 맞아. 이름은 누구라고 할까요? 요즘 핫한 사람 누구 있어요? 이름 아는 사람? 송중기인가 중기인가? 중이에요? 송중기. 송중기 이 친구가 돈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건 알겠는데 왜 보낸지는 모르죠.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던 거 돈은 받았고 또는 돈은 줬는데 내용을 모르겠어. 얘는 돈 받은 거죠? 그러면 내용 모르죠? 가짜 들어간 거 쓰고요. 수금. 돈이 수금이 됐는데 내용을 모르겠어. 그래서 100만 원 이렇게 그때 가수금 계정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출장 갔다 와가지고서 저기 송중기 씨 지난번에 그 돈 그 통장으로 100만 원 보냈던데 그거 내용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70만 원 외상매출금 제가 받아서 보낸 거고요. 30만 원은 우리 물건 또 계약해서 계약금 받은 거야. 이제 내용 알았죠? 얘도 가짜가 들어갔기 때문에
처리할 때는 가수금부터 먼저 없앱니다. 가수금 얼마부터 없앤다? 100만원부터 이렇게 없애주고요. 대변에다 내용 밝혀졌죠? 하나는 뭐래요?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라 그랬죠?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 70만원, 나머지 30만원이요. 계약금 받은 거라 그랬었지? 계약금을 받은 거 뭐라고 써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원리대로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계정은 임시계정으로서 결산할 때 절대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한번 남아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나중에 여러분이 취업해서 한번 남겨보세요.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보통 대부분 회사는 월결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산할 때 그 가지금, 가수금 차이가 4월달에, 5월달에 발생했는데 12월달까지 걔 없애주지 않다면 물론 자비익이나 잡손실 처리하면 돼요. 근데 회계 그 부서장들은 그런 거 남아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 정산 제대로 안 됐으니까. 잔액 그 뽑아보면 잔액이 빵빵빵 다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거 없이. 근데 비용부터 정산하다 보면 끝에 꼭 몇 원씩, 몇백 원씩 남는 경우가 있어. 그럼 되게 짜증나. 그러면 불러다 또 한 소리 하겠지. 아니 도대체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가지급금 가수금 정산하는 원리도 몰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가지급금 가수금은 전액 먼저 빼놓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한다. 그래서 돈 뭐 내용들 큰 금액은 아닌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잡손실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영수증이 0으로 끝에가 딱딱딱 떨어지겠어요. 어떤 건 원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겠어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여하튼 그럼 여기 지금 항목을 통해서 제가 가지급금 계정하고 가수금 계정 두 개를 동시에 다 설명해 드렸죠. 지금 우리가 수업 진도 나가는 파트가 여기 지금 자산 파트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부채 파트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저께 오늘 얘기했던 손익의 이연 예상 얘도 자산 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 부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하라고 동시에 같이 설명했어요. 그럼 우리 수업 진도 나가다 보면 부채 파트도 나오겠죠. 그때 가면은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실 수 있겠죠. 1타 2피. 그래서 이걸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이랍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교재에는 41페이지에 가지급금이라는 용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부채 파트에 가면 또 뭐가 나와 있겠어요? 부채 파트에 가면 가수금 나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예제들도 한번 쭉 보시고 4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필수예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지금 기타 채권에 관련된 것까지 일단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정희 씨가 질문했던 파트에 대해서는 그 다음 파트를 배워야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진도 맞춰서 쭉쭉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타이틀로 해놨던 당좌 자산 중에서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여러분 교재 49페이지 보면 당좌 자산은 당좌 자산 끝났고 우리 유동 자산은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으로 나눈다 그랬죠? 요 다음 파트인 재고 자산은 요거 동영상 끝내고 다음 파트로 다시 시작할게요. 예, 지워도 돼요? 예.